지난 2005년 옛 국립중앙박물관이던 경복궁 분회에 하였죠. 용산에 새로 지은 박물관으로 전시 유물을 옮기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한때 석탑과 석등을 비롯하여 부도, 탑비 등 국보급 석조 유물들이 그득했던 경복궁 안쪽 야외 전시구역도 이제는 한산하다 싶을 만큼 텅 빈 상태다. 하지만 이곳에 단 하나,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만은 유독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이 사리탑이 나 홀로 남겨진 말 못할 사연은 과연 무엇일까? (2010년) 여름, 지금은 국립고궁박물관의 관할구역으로 변한 옛 경복궁 야외 전시구역을 찾았다. 몇 해 전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서 반환된 북관 대첩비의 모조비석만 이웃으로 남아있을 뿐 예전의 전시 유물들은 다 사라지고 없다. 빼어난 조형미를 자랑하는 석조부도 하나, 국보 제101호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이다. 단연 돋보이는 불교 미술의 최고 걸작이다. 하지만 조금만 속살을 들여다보면 겉보기와는 달리 시멘트 접합 흔적이 역력하고 군데군데 갈라진 틈새가 그대로 드러난다. 부실한 고전 상처는 이전 보류 결정의 빌미가 됐고 나고자의 신세가 된 것은 그 때문이었다. 고려시대 최고의 승탑으로서 높이도 한 6m가 돼서 규모 자체도 가장 큰 탑이고 정말 그 정점에 올라간 그 탑이었습니다. 이 탑은 그동안의 모든 다른 탑이 추구해왔던 그러한 그 디자인이 아니라 새롭게 그 스님의 사리를 운반했던, 이운할 때 썼던 그 가마를 모방을 해서 만든 탑, 획기적인 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보탑을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는 다보탑이 안 나왔듯이 바로 지광국사 현묘탑이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그와 비슷한 탑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한 고려시대 승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에 있는 법천사지다. 이곳 절터의 위쪽에는 정교한 구름과 용문양으로 한껏 멋을 부린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비가 자리하고 있다. 탑비의 앞쪽에 보이는 작은 공터가 바로 지광국사 현묘탑의 원 위치다. 하지만 이 부도의 존재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11년 가을, 동경제대 건축과 교수인 세키노 타다시 일행이 서울에 왔을 때 그들에 의해 처음 목격된 장소는 엉뚱하게도 서울의 한복판인 명동 지역이었다. 일본에 있는 동경대학교를 찾았다. 이곳에는 세키노 타다시 일행이 남겨놓은 고적 조사 자료가 고스란히 남아있다. 보관함에서 조심스럽게 꺼내든 필드 카드. 이를 통해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석조 유물의 세부 조사 내역을 들여다볼 수 있다. 봉인사 사리탑, 경기도 남양주에 있던 것으로 소장자는 와다 츠네이치, 거돈사 원공국사 승묘탑, 법천사 지광국사 현묘탑, 소장자는 역시 와다. 염거 화상탑은 곤도 골동상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다. 조선 고적 조사 약보고, 1911년에 벌인 고적 조사의 결과를 담아펴낸 이 보고서엔 서울로 반출된 석조 유물의 소유자가 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또렷이 보이는 이름 곤도 사고로다. 곤도는 그 당시 대표적인 일본인 골동상으로 1904년 서울에 들어와 천부적인 재주를 발휘하여 골동상 조합회장까지 지낸 실력자였다. 1907년 일본 국내 대신 타나카 미치아키가 경기도 개풍에 있던 경천사탑을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석탑의 해체, 운반을 진두지휘했던 현장 책임자가 바로 곤도 사고로였다. 그러한 그의 수중에 들어간 석조 유물 2점, 진공대사탑과 염거 화상탑이다. 세키노의 조사 당시에는 서울 남산동 소재 경성호텔의 정원으로 옮겨진 상태였다. 이 둘은 나중에 탑골공원으로 옮겨졌다가 다시 총독부 박물관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가운데 특히 주목을 끄는 유물은 단연 염거 화상탑. 이것을 해체할 때 회창 4년의 연호가 새겨진 탑지가 등장함에 따라 이 사리탑의 주인공이 염거 화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신라 문성왕 6년, 즉 서기 844년에 만들어져 현존하는 석조 부도 가운데 그 조성 시기가 가장 빠른 사리탑으로 판명된 바 있다. 세키노 교수가 체록한 이 탑의 원출 토지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흥법사 절터. 하지만 이곳이 실제 이 사리탑이 나온 곳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총독부 박물관의 기수였던 오가와 케이키치가 남긴 조사 자료첩엔 그가 1929년 3월 흥법사 현지를 직접 탐방한 내용이 남아있다. 그가 이곳을 찾은 목적은 염거 화상탑의 지대석, 즉 받침돌을 찾기 위한 것이었다. 그가 이틀을 머문 끝에 찾아낸 것은 진공대사탑에 딸린 석관 하나였을 뿐 염거 화상탑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내지는 못하였다. 탐욕스러운 골동상에 의도된 거짓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하나는 그렇게 제 고향을 영원히 망각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경북대학교다. 이곳 교정에는 보물로 지정된 석조 부도가 2씩이나 있다. 보물 제135호와 보물 제258호. 하지만 이것들의 정식 명칭은 달랑 석조 부도다. 원래의 자리를 전혀 알 수 없는 까닭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일제강점기 이 석조 부대의 소장자는 오구라 타케노스케. 그는 대구에 있는 남천전기 사장으로 조선 땅에서 몇 재가라면 서러울 만큼 골동 서화의 수집에 열을 올리던 인물이었다. 돈 되는 것이라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던 골동상과 재력가가 만났으니 그것이 어디서 온 건지는 개의치 않았다. 이 땅의 숱한 문화재는 성도 이름도 모르는 고아가 되어 천지 사방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그 시절 일본인들이 유달리 석조 유물을 좋아하고 집착한 까닭은 어떻게 이해될까? 일본은 한국 이상으로 이 불교를 참 좋아한 민족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교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도 아주 불교가 성행한 나라이고요.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성보를 만드는데 일본은 그 목제품이나 칠기, 건축 이쪽은 발달을 했지만은 석제품은 발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발달을 하려면은 우선 좋은 돌이 많이 나와야 되겠고 그 돌 가지고 또 가공해서 성보를 만드는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질이 좋은 돌이 안 나오니까 자연적으로 이 석조물을 만드는 데는 많이 뒤져 있었던 셈이죠. 그래서 한국의 석조물들만 보면은 상당한 매력을 느껴가지고 헐어서 가지고 가고 불법으로 반출하고 또는 뭐 헐갑으로 사서 가지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충청북도 충주시 동양면에 있는 정토사 절터다. 1980년대 충주댐 건설 과정에서 절터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겼지만 이곳에도 문화재 순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저기서 스님들 기거했던 데가 엄청 컸어요 여기가. 여기가 하천리인가요? 예, 하천입니다. 예. 동양면 하천리. 예. 이 흔적이 있네요. 예, 요게 그 정토사 홍법국사 실상탑자리입니다. 요게.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진 홍법국사 실상탑과 탑비가 있던 자리다. 지대석이 여기 흩어진 탑비 자리에 자리는 풀이 뭐죠? 우거지고 원위치 표지석 하나가 간신히 보인다. 1912년 세키노 교수의 고적조사 때 체록된 홍법국사 실상탑의 모습이다.
탑신부의 생김새가 이채롭게도 매듭을 지은 둥근 알 모양을 지녔다 하여 현지 주민들은 이것을 알독이라 불렀다. 이 부도탑은 잠시 충주 군청으로 옮겨졌다가 끝내 1915년 조선물산 공진회 당시 서울 경복궁으로 옮겨져 야외 전시 유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됐다. 다시 충주시 동양면 하천리. 이곳 마을 어귀에는 서울로 떠난 홍법국사 실상탑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듯 엉성하나마 모조탑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그 너머로 보이는 비석, 보물 제17호 정토사 법경대사 자등 탑비다. 원래 충주댐 수몰선 안에 있었으나 1984년 지금 자리로 옮겼다. 그 당시 측정된 비석의 무게는 무려 27톤. 굉장한 거구에 속한다. 전국 곳곳에 절터를 뒤져가며 일본인 골동상들이 마구잡이로 석조 유물들을 휩쓸어 가던 시절, 그들의 1차 표적은 당연히 상품 가치가 높은 것들이었다. 그 중에 특히 조각 솜씨가 빼어난 석조 부도와 같은 것들이 우선순위였고 석탑이나 불상, 그리고 석등과 같은 유물이 그 뒤를 이었다. 이렇게 반출된 폐사지의 유물들은 행색계 나는 일본인 권세가나 부호들에게 넘겨져 그들 집에 정원을 장식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러니까 개걸스러운 일본인 골동상들의 탐욕이 남겨놓은 것은 드문드문 비석과 석탑만 보이는 폐사지의 황량한 풍경,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일본인 골동상의 마술은 비단 빈 절터의 석조 유물에만 그치지 않았다. 이곳은 창경궁 안에 설립된 이왕가 박물관, 일종의 형실 박물관이다. 박물관 진열 공간으로 사용되던 명정전 후면의 회랑 안쪽으로 큰 종의 모습이 눈에 띈다. 지금은 덕수궁 쪽으로 옮겨진 흥천사 동종이다. 그런데 원래 이 종이 있던 곳은 경복궁 광화문의 물루. 어이없게도 이 종을 떼어 판 사람은 마키노라는 일본인 골동상이었다. 그에게는 366원의 구입대금이 지급됐다. 경술국치를 전후한 시기, 전차표 값이 1구역에 5전씩을 받았고 가죽구두 한 켤레가 5원 안팎이었으므로 상당한 거액이 그의 수중에 들어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경남 합천 해인사. 이곳에서는 2010 국제기록문화전시회에 출품할 대장경판의 고불식이 한창이다. 8만 대장경은 세계 기록유산에도 등재돼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자랑거리다. 하지만 대한제국 말기 국군이 크게 기울던 시절 8만 대장경이 큰 위기를 맞이할 뻔했던 참으로 아찔했던 순간도 있었다. 이른바 8만 대장경 밀반출 미수 사건. 이 일을 벌인 주범은 일본인 사토 로쿠세키였다. 그는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의 추천으로 우리나라에 건너와 전국 각지를 떠돌며 희귀한 고소정만을 골라 전문적으로 수집하던 인물이었다. 그러한 그가 경술국치에 그해 1910년 3월이 되자 터무니없게도 8만 대장경을 마치 자기가 새로 발견한 보물인 양 주장하며 해인사 주지와 한통속이 되어 그것들을 몽땅 일본으로 옮겨가려 했던 것이 바로 사건의 내막이었다. 그의 음모는 다행히 저지됐지만 만약 이때 밀반출 사건이 그대로 성사됐더라면 8만 대장경의 운명은 과연 어찌 됐을까? 예나 지금이나 골동상의 취급 품목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은 도자기다. 이 가운데 특히 상품 가치가 높았던 고려자기. 하지만 고려 왕릉이나 옛 무덤을 파헤치지 않고서는 구경하기 어려운 유물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많은 문제를 낳았다. 고려자기는 이제 1880년경부터 도굴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일본 그 인삼 장사들이 개성 일대에 들어와서
인삼을 캐기 위해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청자 등이 일부 나타났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 그 인삼 장사들이 인삼을 이제 산다는 그러한 그 명분을 가지고 인삼밭을 파헤치거나 주변의 무덤을 파헤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느냐면은 일본 도굴꾼들이 하도 도굴을 하기 때문에 그 자손들이 밤만 되면은 무덤을 지키는 그러한 예도 있었고 백주 대낮에 뭐 10명에서 30명까지 도굴단을 조직해가지고 총칼을 들고 도굴하는 그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극심했다고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개성을 중심으로 한 그 고려자기 아마 그 도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1905년부터 해가지고 1912년 사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도굴이 일상적으로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서울의 일본인 골동상은 번창일로를 걸었다. 이에 따라 1902년 고물상에 종사하는 서울 거주 일본인이 10명에 불과했던 것이 1909년에 와서는 그 숫자가 162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야말로 일본인 골동상들의 전성시대였다. 그리고 서울 시내의 한복판에 지광국사 현묘탑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국립중앙도서관. 이곳에서 우리는 법천사 사리탑의 반출 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소중한 자료 하나를 찾았다. 이름하여 현묘탑 강탈 시말이 그것이다. 이 글을 쓴 사람은 후지무라 토쿠이치. 그는 통감부 시절 한 차례 추방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 일본 관원들에게 대단한 반감과 분노를 지닌 인물이었다. 여기서 강탈 시말이라고 한 것은 조선 총독의 횡포로 선량한 일본 시민의 소유물이 빼앗겼다는 뜻이다. 이 일의 발단은 1911년 중추인데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삼리 원촌 정주섭의 소유지 내에 있던 현묘탑을 발견하여 이를 매수한 것이 모리 무라타로 씨이고 와다 찌네이치 씨는 다시 이를 매수하여 명치정, 즉 지금의 무라카미 병원 소재지에 반입하여 공공연히 일반인의 자유로운 관람을 허용했으며 이듬해인 1912년 초여름경에 남미창정의 정원 내에 다시 이를 옮겼던 것이다. 이것은 후지무라가 차록한 현묘탑의 최초 반출 경이다. 하지만 이 사리탑을 사들인 와다 치네이치가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에게 되팔았고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이 사건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현묘탑이 일본으로 건너간 뒤 1912년 10월이 되자 국유지에 있던 현묘탑을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다는 죄목으로 모리와 와다 두 사람이 경무 총감부에 소환됨으로써 현묘탑 사건은 표면으로 불거지기에 이른다. 여기는 일본 오사카에 있는 후지타 가문의 집터다. 메이지 유신 이후 등장한 대실업가 후지타 덴자부로 남작과 그의 아들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이 살던 공간이다. 그런데 선대 후지타 남작이 세상을 뜬 시기가 1912년 4월 중. 그리고 현묘탑이 오사카로 팔린 때가 그해 5월 말이었으니 불과 2달 후였다. 후지타 헤이타로 남작이 이 사리탑을 사들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명복을 비는 일과 관련이 있었다. 한번 빼앗긴 우리 문화재의 운명은 그래서 더욱 고달팠던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현묘탑 사건으로 경무 총감부에 소환된 와다는 서둘러 일본으로 건너갔고 큰 돈을 들여 후지타 일가에 넘겨진 사리탑을 되가져왔다. 그리고 그해 연말 이를 조선 총독부에 헌납하는 것으로 상황은 일단락됐다. 다시 현묘탑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15년 공진의 당시
경복궁 안에 갇힌 현묘탑의 운명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 서울 명동성당 일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 이곳에서 지광국사 현묘탑의 흔적을 찾기 지광국사 위한 현묘탑이 우리의 추적은 저 계속된다.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고. 예, 저기 우리은행 있고 청소년 문화공간이라 있던 조자리 있었고요. 저게 나중에 이제 무라카미 병원으로 바뀌거든요. 그 무라카미 병원이 나중에 이제 그 성모병원으로 인수가 돼서 이제 전환이 되는 건데, 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탑 너머에 이렇게 탑 보이죠? 요게 또 여기 보세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전매국으로 쓰던 건물인데, 이것이 지금 저기 건너편에 보이는 남대문 세무서에 있는 저 자리에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사진 자체로도 여기에서 요렇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저기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명동성당 북쪽 모퉁이인 저동 1가 39번지는 옛 무라카미 병원이 있던 자리로 1911년 세키노 일행이 현묘탑을 처음 목격했던 바로 그 위치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남산공원의 반 아래 일신교회가 자리한 남창동 202번지로 발걸음을 옮긴다. 명동성당과는 직선거리로 1km 남짓 떨어진 이곳은 바로 일본인 와다 츠네이치가 살던 집이다. 명동성당 앞에 이어 지광국사 현묘탑이 옮겨진 두 번째 위치이기도 하다. 와다 츠네이치. 그는 1886년 서울로 이주해 면포와 석유 등의 수입상으로 재력을 쌓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업회의소 회두를 거쳐 여러 차례 거류민 총대, 거류민장을 지낸 서울 거주 일본인 사회의 유지로 행세했던 인물이다. 와다의 집은 예로부터 쌍회정 또는 홍엽정이란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조선 선조 때의 영의정 이항복의 집터였던 곳이다. 남산 기슭, 속세를 벗어난 듯한 이 한적한 터전은 와다에 의해 그가 사들인 무수한 석조 유물들을 진열 전시하는 공간으로 이용됐다. 강원도 원주의 거돈사 절터에서 옮겨온 원건국사 승묘탑과 경기도 양주에서 옮겨온 봉인사 사리탑이 와다의 집정원을 장식하던 대표적인 석조 유물이었다. 지난 1987년 일본 오사카 시립미술관에 위탁 보관되던 우리의 석조부도 하나가 무려 6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차진 기증의 형식으로 국내에 되돌아온 사례가 있었다. 그 주인공은 식민지 시절 서울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변호사 이와타 센수. 그의 뜻에 따라 반환된 석조 부도는 와다의 정원에서 보았던 바로 그 봉인사 부도암 사리탑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재 자진 기증은 결코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만큼 한번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가 반환될 기회를 얻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해외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이렇게 불법으로 유출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유출의 경위에 대해서 불법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명백히 불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교섭이나 청구에 있어서도 법적으로 상당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 현재 대부분의 문화재들을 소유하고 있는 국가들에서 반환된 사례를 보면은 거의 소유자가 그 소유자의 어떤 양식에 의해서 설득이나 그 호소에 의해서 소유자가 반환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 유출된 문화재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무조건 가져와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실제 그런 경우는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테라우치 마사다케, 현역 육군 대신이자 제3대 한국 통감의 신분으로 100년 전 한국 병합 조약을 강요한 주역이었으며 강제 병합 이후에는 초대 조선 총독으로 식민 지배 권력의 최고 정점에 섰던 인물이다. 강압적인 헌병 경찰 제도를 바탕으로 식민지 조선에 대해 무단 통치를 벌인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조선의 유물은 반드시 조선 내에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데라우치 총독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다. 이러한 발상의 이면에는 일본이 조선을 영구히 통치할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조선은 어차피 일본 땅이므로 조선에 그냥 두는 것은 일본 안에 두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논리였다. 그의 식민문화 정책은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문화재 보존 사업을 통해서 어떤 그 조선 통치, 식민지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 어떤 정치적인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들이 어떤 시해를 했다. 허물어져가는 조선의 유적을 우리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이제 복원해줬다, 정리해줬다, 지켜줬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데라우치 총독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문화 사업이라고 펼친 이런 그 고적 보존 정비 사업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뭡니까 대조선 시해의 어떤 상징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 국회 도서관. 이곳엔 데라우치 총독이 남긴 일기책의 원본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다. 그에게 숨겨진 또 다른 속내를 엿볼 수 있는 통로인 셈이다. 그는 과연 진정한 조선 문화재의 수호자였을까? 우선 1910년 8월 22일 한국 강제병합이 성립된 그날의 일기장이다. 22일 맑음 오후 4시 한국합병의 조약을 관저에서 조인하고 끝냈다. 참석한 자는 이완용, 조중흥, 부통감 그리고 나였다. 합병 문제는 이렇게 용이하게 조인을 마쳤다. 가가라는 표현은 껄껄거리는 웃음소리를 말한다. 그는 대한제국을 단숨에 집어삼킨 정복자의 기고만장했던 기분을 그렇게 풀어낸다. 그의 일기책에 담겨진 또 다른 날들의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 골동산과 고물 감정인을 가까이 하며 고려자기를 선물로 받아 챙기는 데라우치 총독의 모습은 조선 문화의 소재라기보다 그 역시 문화재 침탈의 또 다른 주역에 가깝다. 세계 문화유산으로 명성을 드높이고 있는 경주 토암산의 석굴암이다. 하지만 오래전 이곳에도 데라우치 총독의 발길이 닿은 시절이 있었다. 30여 명의 수행원을 거느리고 그가 몸소 이곳에 오를 때는 1912년 11월 8일. 석굴암을 통째로 서울로 옮기려는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를 몸소 확인하기 위한 것이 방문 목적이라는 풍문도 있었다. 그 이듬해 봄에 곧장 석굴암의 해체 수리 공사가 벌어진 것은 데라우치 총독이 경주를 방문한 사실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 석굴암 석굴에 봉투가 있는 쪽으로 오르면 위쪽 바위면에 뜻밖에도 데라우치 총독의 흔적 하나가 숨어 있다. 바로 이쪽으로 저기 상단 부분. 지금 이렇게 통로가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보는데. 그가 이곳에 남겨놓은 것은 불이 법문이라는 바위 글씨. 진리는 둘이 아니라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 지금은 그 자리가 깎여나가 바위가 훼손된 흔적만 역력하다. 1960년대에 발간된 석굴암 수리공사 보고서에는 이 바위 글씨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가 두어 점 수록되어 있다. 경주군 부군수를 지낸 키무라 시조가 남긴 책에는 일본 오카야마에서 석궁을 불러 새긴 이 글씨는 사방 60cm의 큰 글씨라는 사실이 적혀 있다.
데라우치 총독의 결정에 의한 잘못된 수리로 석굴암 석굴이 떠안고 있는 깊은 상처와 고통의 무게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그가 남긴 심오한 뜻의 바위글씨와 그 정성을 한가롭게 되새길 그런 여유는 없다. 그런데 데라우치 총독의 경주 방문으로 뜻하지 않게 서울로 옮겨져야 했던 비운의 석불상 항구가 있었다. 석굴암의 본전 불상을 빼닮은 균형미를 지녔다 하여 흔히 미남불로 불렸던 이 불상은 경주 유덕사가 원이치다. 그 당시는 경주 금융조합 이사이던 코다이라에 의해 이미 절터에서 경주 읍내로 옮겨진 상태였으나 총독의 순시도 중 우연하게 이것과 마주쳤고 이 석불상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 총독이 경주를 떠난 뒤 눈치껏 서울의 총독관저로 이를 옮겨놓게 된다. 데라우치 일기 1913년 2월 16일의 기록이다. 이것으로 석불상이 서울로 옮겨진 구체적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오전 11시 반 현관 앞 절벽 아래에 안치했던 석불 석가상이 제막 개안식을 거행하였다. 데라우치 총독의 위세에 눌려 때 아닌 유배 신세가 된 유덕사 석불은 그 길로 서울 남산 아래 총독관저의 터를 잡았고 그 이후로 30년 가까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그러다가 경무대 총독관저가 신축되면서 그곳으로 다시 옮겨간 것이 1939년의 일이었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 경내의 항구요. 이곳 보호각 안에는 석조불상 항구가 모셔져 있다. 1912년 남산 총독관저로 옮겨졌다 다시 경무대 관저로 자리를 옮긴 경주 유덕사 석불이다. 그렇게 무심코 흐른 세월이 벌써 71년. 경주를 떠난 것으로 치면 무려 100년이 다 돼가는 시간이다. 이 불상이 데라우치 총독의 기념물도 아닌데 청와대 안쪽 저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까닭이 있을까? 국립중앙박물관 야외 전시 구역에는 총독부 박물관 시절부터 내려오는 석탑이 그득하다. 그 가운데 비록 상륜부를 잃었으나 비례미가 돋보이는 쌍탑의 모습, 바로 경상북도 김천의 금오산 기슭에서 옮겨온 가랑사지 3층 석탑이다. 동탑의 기단부에는 탑에 조성 경의가 새겨져 있어 다른 석탑들의 조성 연대를 가름케 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이 석탑이 세워진 때는 신라 경도강 17년으로 무려 1200년을 훌쩍 넘긴 세월이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16년 이 석탑은 도굴꾼의 소행으로 쓰러졌고 그것은 서울 경복궁으로 석탑이 옮겨지는 결과를 불러왔다. 무너진 석탑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기보다는 지체 없이 서울로까지 옮긴 것은 전적으로 총독부 박물관이 출범한 이후 생겨난 변화였다. 데라우치 총독 시절 유물 보존 규칙의 제정으로 무분별한 골동상들의 폐해는 상대적으로 잦아들었으나 이번에는 총독부 그 자체가 문화재 반출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유물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전시 유물의 확충. 그것은 조선 총독부 박물관이 지향하는 단 한 가지의 목표였다. 충남 논산의 명물 개태사 철학과 경기도 양평의 보리사 절터에서 대경대사 현기탑비가 잇따라 서울로 옮겨진 것은 모두 총독부 박물관이 생겨난 이후의 일이었다. 저 멀리 전남 광양에서 수습된 중흥산성 쌍사자석도, 그리고 나주 서문석 등이 잇따라 서울로 자리를 옮긴 것도 동일한 이유였다. 바로 총독부 박물관이 이 모든 유물 반출의 주체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골동상들의 기세가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탐욕은 근절되지 않았고 물건의 거래가 끊긴 것도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후반기인 1935년 일본인 골동상 다케우치와 조선인 골동상 배성관이 결탁하여 벌인 괴산 외사리 부도 밀반춘 사건과 같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이름 모를 빈 절터를 기웃거리며 돈될 거리를 탐색하는 일은 결코 멈춘 적이 없었다.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월악산 국립공원에 기슭에 남아있는 월강사지에 오르는 길이다. 한참 올라오셨네요. 자, 여기가 지금 펼쳐지는 이쪽이 월랑선사 탑비가 있던 월광사지입니다. 여기가 이니까 예, 이쪽 남쪽을 향해서 예, 예. 남이 이쪽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앉혀지겠죠. 이쪽이 동인가요? 예. 동서가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무덤자리로 변한 네, 절터에는 국립공원 지대석과 성물들이 눈에 띈다. 차면서 이거 이파로 오는 타리탑이 흩어진 곳과 조금 떨어진 장 월강사 월랑선사 탑비가 네, 있던 바로 공간. 이것이 지금 여기에 그 쓰여진 글의 내용을 보면 월강사 월랑선사 대보 선광탑비 원소재지 하고서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제 그 대정 11년 3월에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이렇게 그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대정 11년은 1922년. 국정용 부도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가운데 홈이 파져 있고 여기에 이제 지금 연공 이곳에 있던 비석이 옮겨간 곳은 어디일까? 상부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진열 공간을 들어서면 중앙 통로에서 곧장 마주치는 풍경이다. 이러한 석조 유물을 실내 공간에서 마주친다는 것이 왠지 어색하지만 거북 모양의 받침돌과 용들이 얽혀있는 머릿돌의 표현이 사실적이며 전체 외형 또한 반듯하고 당당한 것이 인상적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에서 찾아낸 일제강점기 미공개 유리원판 사진자료 30여 장을 지니고 가파른 길을 따라 다시 월강사지 탐방에 나선다. 그 저쪽에 월광사지에서 그 경사면을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지금 이 길로다가 요 계곡 바로 건너서 이 길로다 쭉 그 반출이 된 이제 그런 흔적이 아주 뚜렷하네요. 확실하네요. 지금 마침내 요 드러나는 자리가 유물 반출 우리가 당시의 섰던 생생한 큰 광경. 자리인데 여기에 나무라곤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황량한 민둥산 모습의 월강사지 일대. 그 위쪽에 넘어진 탑비의 모습이 또렷하다. 총독부 관리가 동원한 인근 주민들이 모여들고 통나무를 굴림대로 사용하여 비탈길 아래로 묵직한 탑비를 끌어내리는 중이다. 절터 아래 계곡 하천에는 광산용 소형 레일이 얼기설기 깔려있다. 잔설이 남아있는 시린 물속에서도 반출의 행로는 멈추질 않는다. 월강사지의 비석 하나는 그렇게 떠나간다. 문화재 순환의 실상을 알려주는 안타깝고 서러운 풍경들이다. 1911년 일본인 장사꾼 모리 무라타로의 소행으로 원래의 절터에서 벗어나 이곳저곳 떠돌기를 여러 차례. 그만한 고난을 잇따라 겪고도 최고 걸작의 풍모를 그대로 간직하던 지광국사 현묘탑. 하지만 이 유물조차도 피해가지 못한 참변이 있었으니 6.25 한국전쟁이다. 처참하다 못해 보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울분이 느껴지게 만드는 한 장의 사진. 난데없는 포탄을 맞아 산산조각으로 부서진 현묘탑의 모습이다. 석사자만 간신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 바닥에 흩어지고 깨어진 조각이 무려 12,000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 시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탓일까. 이러한 몰골조차도 제때 수습되지 못했다. 제가 이제 이 지광국사 현묘탑을 처음 본 것이 경복궁을 답사할 때입니다. 그때가
1953년도 가을인데 경회를 보고 올라오는데 산산조각이 난 탑이 하나 쓰러져 있어요. 부도가. 그게 바로 지광목사 현묘탑입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한 번 신문에 난 걸 보니까 그때가 이제 월남의 고딘디엔 대통령인가 그분이 다녀갔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경의로에서부터 쭉 걸어갈 때 그 산상조각 난 부도를 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행원에게 이 파손된 것을 빨리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 있으셔서 즉각 착수하게 됐는데 그때 양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국립박물관에 유명하신 임천 선생이라고 그분이 이제 학예연구원으로 계시면서 벽화도 그리고 아주 공예적인 그런 솜씨가 많으신 그런 분인데 이제 그분들을 모시고 이것을 국가 사업으로 해서 복원해야 되겠다. 이 당시 현묘탑의 복구 공사를 담당한 사람은 국립박물관의 학예관 임천이었다. 1918년 일본에서 반환된 후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방치되어 있던 경천사 탑을 수리하여 다시 세운 이도 바로 그였다. 현묘탑 수리 공사는 그의 감독하에 1957년 11월 2일 이후 한 달 보름여에 걸쳐 진행되기에 이른다. 이거를 수리할 수 있는 사람 양철수가 또 주변에 입구해가지고 하나하나 설계 도면을 다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이와 똑같은 돌을 거기서 구해야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화도에서 돌을 채취한 걸로 압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조각이 있는 것은 그대로 붙이는데 속에 떨어져 나간 조그마한 쪼가리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얘기로는 조그마한 조각까지 12,000 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걸 이분이 다 씌웠다는 겁니다. 10개 씌웠어요. 그래서 이제 쪼가리들은 그걸 부셔가지고 새로 채취해온 돌 가지고 믹서해서 소리를 해가지고서는 땜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각은 그대로 놓고 땜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완성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핏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원형처럼 잘 보이지만은 가까이 보게 되면은 땜질한 자리가 눈에 띄고 했습니다. 그래도 막 그렇게 원형을 갖추게 됐다고 하는 것에서 거기서 대단한 의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불원면의 거돈사지다. 이 절터의 위쪽에는 뽀얀 속살이 드러난 조형물 하나가 서 있다. 지난 2007년 가을 원고국사 성묘탑이 서 있던 원래 자리에 만들어 세운 모조 석탑. 서울 남창동 일본인 와다의 집으로 옮겨질 당시의 모습 그대로다. 세세한 부분의 조각 수법까지 외형은 그대로 본떠 만들었으나 거기에 담긴 혼과 정성까지야 어찌 다 재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높은 벽면 앞쪽에 마련된 야외 전시구역에 일제강점기 이후 순환의 석조 유물들이 가지런히 줄을 섰다. 하지만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면 그 어느 것 하나 몰골이 성취한다. 귀꽃이 떨어진 것은 보통이고 어떤 것은 상륜부가 온데간데 없다. 우리의 문화유산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인식이 아쉬운 대목이다. 문화재 훼손과 반출 문제를 얘기할 때면 일제의 소행 탓으로만 여길 뿐 우리들 스스로의 불찰과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새삼 되돌아보게 된다. 문화유산은 일단 통상적으로 그냥 이야기하면은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본인들의 어떤 개적인 문제하고 연계가 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뭐 골차보다든지 귀찮다든지 이런 것이 통상의 어떤 반응입니다. 그러나 문화유산 자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 땀이 배인 거기 때문에 후손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이것을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개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도움이 되고 미래 창조의 원동력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문화유산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빼어난 탓에
너무도 탐연한 일본인 골동상에 의해 원래의 절터를 벗어나 서울로 옮겨지고 끝내 만신창이의 몸으로 남은 지광국사 현묘탑. 반출문화재에 기구하고 고단했던 행로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지난 2005년 제출된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문화재 이전 보고서에는 지광국사 현묘탑의 이전 예정 위치가 잘 표시되어 있다. 장차 유물 이전에 관한 추가 논의가 진행되면 현묘탑은 바로 이 자리에서 관람객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리탑이 여기저기 옮겨다닌 횟수는 무려 8차례가 넘는다. 그때마다 해체 결합을 반복했을 테니 그 사이에 이 석조 유물에 가해진 피곤함이야 오죽했으리야. 지광국사 현묘탑이 머물러야 할 9번째의 위치는 과연 어디일까? 그리고 그곳은 그야말로 최후의 안식처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순환의 문화유산을 원래의 자리에 고스란히 되돌려 놓을 묘안이 우리에게는 정녕 없는 것일까?